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인사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금쪽이 주치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질문들은 아마 병원에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병원에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느린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단순한 언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자폐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초기 증상, 그 다음에 언어 발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정확히 무엇이고 최근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굉장히 아이들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관심사라든지 행동을 보이는 신경 발달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다, 많지 않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통계 같은 경우를 보면 5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대략 한 2% 정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 좀 되긴 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단순히 이제 질환 자체가 많아진 거냐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에 대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진단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진단의 기준도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는 진단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되는 것들이고, 현재까지는 대략 한 2%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 54명 중 1명이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같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순히 어떤 약물로 완치할 수 없는 질환들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처럼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뇌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뇌를 더 발달시켜주고, 어쨌든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아이를 발달시켜주면은, 기능적으로는 이제 고기능을 하게끔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그래서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왕 개입하는 거, 조기 개입하는 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에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고학력이라든지 어려운 직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미화 관련된 부분,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작업적인 그런 인지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가 조기 개입을 해서 치료하는 그 이유이긴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단순히 말이 늦은 건지 아니면 자폐와 관련된 언어 지연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언어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단순히 느린 경우에는 이제 언어만 사실 좀 느린 거지, 어떤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물론 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라든지 눈 마주침, 아이가 말을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눈빛으로 부모랑 이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좋다 싫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 지연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눈 마주침이라든지 상호작용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놀이라든지 이런 방식에서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고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초기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후 한 100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미소, 보호자가 얼굴을 봤을 때 본인이 싱긋 웃는다든가, 그건 이제 아이의 생존 관련된 자동 반사적인 그런 행동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좀 꽤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7개월 정도 넘어가는 시기에는 사실 낯가림도 좀 하고, 이제 본인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들한테는 약간 낯선 분들 보인다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들은 100일 때도 흔히 말하는 상호작용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다음 반대로 낯을 가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별로 낯가리지 않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100일, 뭐 6개월 정도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긴 하고요. 18개월에서 이제 24개월, 한 2돌 정도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눈 마주침이라든지, 이제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놀이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눈 마주침이 잘 없다든가 아니면 아이한테 호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기에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놀이 방식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놀이 방식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라고 했을 때는 장난감의 그 기능과 놀이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죠.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든지 이거는 굴러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굴린다든가, 뭐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충돌을 시켜본다든가, 어떤 인형들 같은 게 있으면 인형 가지고 뭐 인형 놀이를 해본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일렬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특징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놀이하는 모습들을 본다든가 그랬을 때는 아이가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심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상호작용이 있긴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가 처음 어떤 장난감을 접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노는지를 모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시연해 본다든가 빵빵한다든가 뭐 경주를 시켜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아이가 요 장난감은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든가, 중력 놀이 같은 거에서 뭐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해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따라하고, 사실 그렇게 배우면서 아이도 이제 배워가는 게 있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양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놀이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해보시는 거는 가장 저희가 미리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의 관찰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어떤 촉 같은 거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면 되고, 이런 치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에 따라서 각자가 개별화된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는 사실 그거는 치료사들의 역량, 치료사들끼리 서로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춤 치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정말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조기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이의 예후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기에 와서 도움 받는 것을 저희는 가장 추천드리긴 하고, 병원에서 저희도 이제 치료가 잘 된 케이스들을 좀 봤을 때는 비교적 좀 어린 이 정도 나이 때 치료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후는 좋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갸우뚱하면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라는 고민하실 때 그때쯤 찾아오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격려의 한 말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생긴 질환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뭐 초기 상담 같은 거 하게 되면 임신했을 때 이렇게 돼서 혹시 이렇게 된 거냐, 내가 그 당시에 뭐 어떤 것들을 해서 이렇게 아이가 잘못된 거냐 하면서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가 발달에 있어서 지연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어쨌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격려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질환 자체는 보호자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저희도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 오래 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희망을 약간 잃으시는 경우들도 들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픈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는 치료는 제한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뭐 많이 하셔야 뭐 주 3회 정도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최대치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아이랑 보내는 건 보호자분들이 주 7일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는 고민은 의사가 하는 거지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을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진료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영상이 언어 발달 지원으로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서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